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라는 주제로 풍기인견을 통하여 생업과 경제활동을 이루어오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구술자 이형근 대표님 1차 면담은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산들바람 매장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형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79년생, 45살이고 현재 산들바람 풍기인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 태어난 곳이 어딘가요? 여기 풍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영주에서 생활하신 거네요. 예, 영주시 풍기에서 풍기. 생활해요. 그러면 이제 조부모님께서 처음 풍기에서 인견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저희 풍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많이 실향민이 많이 내려오셨고 저희 증조부님, 네, 저희 아버지 쪽은 저희 증조부님이 내려오셨고 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해보면 저희 할머니는 이북 사투리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되게 알아듣기 그런 힘든 이북말 같은 거 쓰셨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저희 어 할아버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실향민이라 해야 되나요? 예, 이제 이북에 내려오신 거에 이 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셔서 바로 인견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예. 저희, 저희 아버지가 틈만 나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저희 증조부님이 여기 내려오실 때는 좀 이북에서 돈을 많이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때 뭐 재산을 뭘 해서 축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좀 많이 축적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 돈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분기 전체에서 돈이 두 번째 마셨다고. 부자셨네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예전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 정감록이라는 예언서를 보고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풍기라기보다는 풍기에서도 특정 지역이 있어요. 네. 그 금계, 상가동, 금계동 이쪽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 정감록에서 말했는 그 십승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딱 그 지역에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 생기면서 저희 네. 아버지 분양받아 나오셨고 실험적인 아이템을 좀 하는 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실었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사고 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1년에 그 보통 이제 저희 용어로 에어 태운다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실어서 이제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건을 맞기가 안 맞거나 불량 나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수시로 하니까 원단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이랑 분량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직급에서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되게 압축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지금 왜냐면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인견도 되게 사고 많이 난 아이템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되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분량이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얘네가 분량이 났을 때 꼭 똑같은 양상의 분량이 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로직이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럼 뭐 클레임을 칠 때는 100%못 치니까 내가 얼마 부담할 테니까 네가 얼마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거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양력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지금 주짓수 네. 그 관장님을 하고 계신데요. 네. 언제부터 주짓수를 시작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1세대
내지는 1.5세대 뭐 그 세대라는 게 사실은 뭐 딱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운동할 때 우리나라 전체에 주짓수학과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냥 취미로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450전 무패를 한 격투기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운동이 주짓수라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도 어리니까 뭔가 약간 그런 격투왕 바퀴처럼 뭔가 남자로서 이렇게 강해가지고 싶은 그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배워보고 싶다. 찾아보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냥 찾아가가지고 운동을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때 같이 운동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 주짓수 이제 큰 네트워크 관장님이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격투기 1세대들이다. 다 그런 분들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다 그냥 그런 분들만 모여서 운동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아, 뭐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제가 운동을 했는데 주짓수를 저는 어차피 뭐 전업을 한 건 아니었고 예전에는 전업이라는 게 없었죠 사실은 주짓수라는 게. 근데 저는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운동을 좀 많이 좀 못하게 많이는 못하겠지만 이제 운동에 이제 끊어놓지 않고 계속 했죠, 운동을. 이제 그러고 있다가 여기 영주에 내려와야 되는데, 영주에 내려와서 사실 제가 어디가 배울 데가 없잖아요. 제가 어딜 가나, 어쨌든 그때 당시가 제일 네. 높은 띠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차려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 운동하려고 차렸죠. 아,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또 합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와이프한테는 익스큐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고. 그럼 영주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예. 주짓수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보니까 그냥 주짓수 운동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주짓수 도복 브랜드 네, 무의 공동 대표, 지금 네, 동생 네, 분과 같이 공동 대표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또 도복 브랜드까지 아, 만들게 되셨는지 네네네.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한 6년을 다니고 나니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나가야 될 때다. 네. 왜냐면 네. 회사에 가기 싫고 이게 그런 생각이 가기 싫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다른 걸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생도 약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그때 당시 둘 다 이제 대리였는데 뭐 더 이상 회사를 다녀봤자 왜냐면 경험치라는 게 한 가지 직무를 한 5, 6년 하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한 게 동생도 원다 수출하는 회사 다녔어요. 같은 회사요? 다른 다른 회사요. 예, 예. 회사지만 예. 둘 다 이제 둘 다. 동생은 유럽 쪽 뭐 수출한 회사에 있었고 저는 미주 담당이었는데 둘 다 원다 수출업을 하다 보니까 원다 수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또 이제 봉제라는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접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관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근데 둘 다 비슷한 생각이 들었죠. 이제 우리 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때는 인견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거 좀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모든 이제 점들이 하나로 모이는 포인트가 있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짓수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 풍계에 내려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짓수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이 뭔지 몰랐어요. 그 운동이 뭔지. 그렇고 그런 주짓수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특이한 운동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원단 섬유업계에도 있었고 그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가 도구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나와서 회사를 둘 다 그만두고 저희가 영등포에 둘 다 살았거든요. 영등포에 되게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무실을 얻었죠. 그래서 둘 다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아침에 거기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되게 난방이 진짜 안 됐어요. 겨울에 되면은 벽에 그냥 이렇게 막 냉장고 벽처럼 그냥 얼음이 꼈어요. 난로를 틀어놔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있으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우리가 팔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 시장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시장 자체가 존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막 창업하자마자 업력도 없는데 해외에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막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하는 뭘 해보자라고 해서 그 도복 안쪽에다가 풀로 프린트를 다 찍었어요. 이 안쪽에. 그게 아, 약간 어떤 컨셉이었냐면 네. 약간 서양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게 그냥 보여주는 걸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컨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철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동양은 조금 정신적이라든가 내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동양에 있으니까 동양의 아시아에 있는 뭔가 이 그런 문화적인 강점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으로 표현한 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쓸모없는 거잖아요. 도복 안쪽에 프린트가 있다는 자체가. 네. 근데 그럼 도복 안쪽에다가 뭐 되게 엄청 화려한 프린트를 찍자. 그래서 도복 어, 안쪽에 프린트를 막 찍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는 거의 안 하시죠. 그때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페이스북에다 막 이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도복을 좀 팔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뭐 사실은 시장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의미가 없는 돈이 액수가 별로 의미가 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게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필요하다.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인견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인견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근데 또 마침 그때 먼저 인견을 하고 있던 이제 그 제 동생의 후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인간발전협회 같이 이제 이사로 있는 동생이 있는데 뭐 그 친구도 괜찮다고 돈이 뭐 괜찮을 거다 해봐라 막 그렇게 막 여러 주변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뭐 이게 근데 약간 서울에 살면은 하는 모든 게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벌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그래 뭐 먹고 살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이 도복을 키워야 되니까 이거는 캐시카우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이게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동생이 도복을 맡아서 하고 저는 인견을 맡아서 하기로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견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견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가 다른 거 좀 하다가 뭐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인견을. 아, 그러면 그때 인견 시작한 때가 혹시 몇 년도인지 기억나시나요? 사업자를 저희가 2010 2013년에 13년부터. 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2003, 맞아. 23년 맞습니다. 예. 저희가 네. 올해로 10년, 11년 됐으니까, 네.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때 이제 산들 바람이 원래 있던 걸 받은 게 아니고 네. 산들 바람을 만드셨죠? 원래 저희 가업이 이제 있는데, 네. 대부분 인견하시는 분들이 또 비슷한, 대부분 아니겠구나.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장을 하시다가, 공장에서 이 원단을 또 하면서 이 원단을 또 어떻게 팔까 고민하시다가 이거를 뭐 디자인 뭐 나연도 찍고 뭐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생지 인견은 이제 완전 가공이 안 된 생지만 이제 생산하신 공장을 하고 계셨죠.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이미 그런 옷을 만들어 파는 산업이 형성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저희 매장도 원래는 다 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다 리모델링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뭐 생지만 쓰니까 그런 원단을 가공한다든가 한다든가 뭐 이런 루트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뭐 진짜 물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하나씩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에라는 그 도복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나요? 지금 국내에는 주짓수 도구 브랜드가 제 생각엔 한 30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국내에서는 뭐 무조건 1위고, 1위는, 예, 네. 예. 해외에서도 지금은 인지도가 조금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 바이탈 유럽도 운영했었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쪽 현지에 있는 사람이 저희랑 이제 그 지점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본인들이 우리 물건을 가져다가 우리 브랜드의 소울 에이전트로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약간 이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바이탈 유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 좀 판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쪽은 이제 작년에 없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탈 브라질이 있고요. 바이탈 브라질은 지금도 점점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짓수가 브라질이 이제 그 뭐냐 원산지라 해야 되나요? 그 네. 하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저희가 약간 그런 좀 로망이 있었거든요. 아, 현지에 그 원 종주국에다가 깃발을 꽂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단 브라질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으로도 미국으로 좀 뭐 그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수출하는 나라로 치면은 뭐 중국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 러시아, 남미 쪽도 많이 나가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도 많이 나가고 있고, 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많이 팔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 세계 어디 가서 만약에 바이탈이라는 브랜드를 아냐고 물어보면은 주식 사는 사람들이 이름은 몰라도, 저 봤어라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세계 챔피언을 한 두세 명 정도씩은 계속 스폰서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항상 시합에 입고 나가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노출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뭐 판매량과는 또 아까 별개의 부분이 있으시는 게 현지에 없으면 현지에 없는 거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모르는 그러니까 완전 초심자 아니고서는 저희 도복을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잘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사실 지금 산들바람도 운영하시고 협의회 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네. 도장도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푼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유지한다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짓수에 대한 약간 사랑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는 주짓수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 생각해요.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기까지, 좀 일반적인 사람,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운동선수처럼 막 이렇게 운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얘를 병행을 같이 했는 거에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합쳐서 봤을 때는 약간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합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몸무게를 뭐 8kg 빼야 돼요. 네, 그러면 저 예전에 서울 살 때 흑석동에서 중앙대 나왔습니다. 네, 중대 앞에서 네, 저희 체육관이 2대 있었거든요. 네. 2대까지 땀복을 입고 뛰어가요. 아, 꽤 먼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안에 이제 땀을 흡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입잖아요. 맨투맨도 입고 게임단 말이에요. 면 옷을 흡수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얘네가 물을 먹다가 다 못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땀이 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뛸 때마다 그 비 오는 날 운동하시는 것처럼 땀이 찍찍 나와요. 이렇게 뛸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어쨌든 뭐 어떻게 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 뭐 시합을 나간다. 그럼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시합 하기 한 몇 주 전부터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면은 뭐 서로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게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겠나 싶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물적인 또 본성도 있는 거니까 뭔가 이 싸운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왜 하지? 이걸 내가 해서 뭘 얻는데? 막 이런 생각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미 신청해놨기 때문에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제 매트에 딱 올라서는 순간 이제 스트레스가 극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하여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감정의 기복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쫙 도는 거예요. 왜냐면 시합이 끝나면은 이기면 이기나 지나 네. 그냥 일단 끝난 거니까 이제 이게 딱 릴렉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의 트레이닝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이라는 게 여기까지 가보면은 여기까지 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쉽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길을 가는 거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와 아는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강약 조절이라든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떤 사람마다 또 여러 가지 상대가 있지만 항상 좋은 상대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무슨 뭐 무력으로 못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어쨌든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계약이나 아니면 협상 관계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심신의 좀 베이스를 쌓아준 것 같아요 운동이. 알겠습니다. 주짓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가족 얘기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결혼하셨죠? 네, 자녀는 몇 분이나 두셨나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어린가요? 네, 아들은 네. 11살, 딸은 7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들이나 딸에게 운동을 좋은 걸 느끼셨으니까 이제 같이 주짓수를 한다거나 뭐 다른 운동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나요? 아, 예, 딸은 아직 어려서 운동이라고 딱히 할 게 없는데, 근데 뭐 어린이집에서 인라인도 배우고, 뭐 발레도 배우고,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뭐 어린이집 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아들은 제가 원래 주짓수를 7살 때부터 한 1년, 1년 반 정도 가르쳤어요. 근데 어, 자기 자식 가르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대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또 그걸 귀신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얘한테 뭔가 무언의 압박이나 안 주려고 저는 안 주려고 하지만 그걸 얘가 느끼는 순간 아예 안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주짓수는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고 대신 아들은 7살 때부터 한 5년, 6년 정도 복싱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격투기든 격투기 하나는 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그런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복싱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사모님 얘기를 잠깐 듣고 싶은데요. 사모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아, 회사 다닐 때 옆에 팀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와이프가.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워낙에 야근을 많이 해서 근데 그때는 또 그 회사가 그 30 초반에 그 미혼의 여자분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팀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쪽 팀에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바로 옆 팀이니까 맨날 야근하다가 야근하고 이제 힘드니까 그럼 뭐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몇 명 같이 나가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친해졌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꽂히면은 거기 꽂힌 거에 좀 많이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일에 되게 꽂혀 있었어요. 제가 그 하고 있던 일에. 이래. 네. 그래서 와이프는 그때 당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저보다 커리어 훨씬 길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그 전에 이미 이런 일을 또 손이 되게 빨라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는데 저희는 이제 해외 영업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업무가 이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쓰는데 진짜 이메일을 스타크래프트 하고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쓰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와 장난 아니야. 그거부터 좀 약간 반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카오스가 됐네요. 아, 그럼 결혼해서 같이 풍기 내려오신 건가요? 예, 결혼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두고 무회를 시작하거나 는 여기 내려와서 인견 사업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근데 와이프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시골. 서울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다 시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에 살아야 된다는 시골에 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얘기는 뭐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정해놓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저한테요. 예. 네. 예. 아,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엄청 저한테 많이 도움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에서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을 많이 채워주고,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궁합을 보면, 와이프는 어쨌든 저한테, 어, 얻는 것보다 뺏기는 게 많은 사주라서 제가 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표님께서 얻는 게 많고 아, 이거죠. 도움을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인견 사업에서도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렇게 착착착 일을 하시고 예, 약간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라, 아, 안 하면 아예 안 했지만, 일단 하면은 또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못 견뎌요 하는 스타일이라서.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부딪히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 바로 무릎 꿇으시나요? 아니요. 예전엔 그게 안 돼가지고 네.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약간 회피하거든요. 네. 회피를 하면은 또 왜 회피하냐고 자꾸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그럼 또 그런데 예전보다는 근데 좀 서로 이해하는 폭이 예전에는 이렇게 내 바운더리 이렇게 있었으면 지금은 교집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산들바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산들바람에서는 지금 어떤 제품 종류를 판매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대부분 인견 매장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네. 뭐 사실 토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품 구성은 뭐 자주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유니클로 플러스 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른 옷, 애기 옷, 속옷, 침구, 뭐 자파라는 이제 섬유로만 된 걸 그쵸, 말하는 거죠. 섬유로만,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총망라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인견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네, 거의 예. 다. 그 제품이 나와서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원사가 이제 나오겠죠. 그쵸? 원사는 이제 나무, 나무를 베잖아요. 나무를 베서 펄프란 걸 만들죠. 나무를 이제 끓여서 죽처럼 만들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갖고 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공장을 가기 직전 단계는 뭐냐면은, 얘를 두꺼운 종이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사 공장으로 보내면 네. 원사 공장에서 얘를 잘게 찢어가지고 녹여요. 네. 용매제에다가 녹여서 녹아 있으면 약간 겔처럼 되거든요. 이 겔 형태에 있는 애를 이제 뽑아내면은 용매제는 없어지고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 성분만 나오는 거예요. 약간 왜 가래떡 뽑듯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음. 그러면은 얘가 원사가 만들어지죠. 그 원사가 만들어진 거를 또 여러 가지 준비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짜서 얘를 염색을 하고 프린트를 찍고 한 다음에 얘를 또 다시 또 가공을 하고 그래서 얘를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봉제 공장에 보내서 봉제 공장으로 옷을 만듭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설명하자면 공정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아, 외주 주시나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산들바람에서 직접 하시죠? 아, 네네, 그렇죠. 예. 하지.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뭐 풍기에서 워낙에 이제 풍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견이란 소재의 산지로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인견 소재는 풍기에서 만드는데 풍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한다. 프린트 공장은 오페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상수도 보호 지역에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역적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봉제 같은 경우에도 어 아무래도 저희 인견 봉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 하이패션 봉제 하셨던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원단이 좀 까다로워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동대문에서 막 봉제하는 그런 봉제로는 못해요. 이 봉제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 인력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대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제도 그 대도시 해야 되고 프린트도 가서 하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에서 원 소재를 여기서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은 다 분기에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매장이 지금 여기 하나 네, 맞습니다. 있고 뭐 홈플러스나 백화점 같은데 네. 분점이 들어가 있나요? 네, 행사 행사 매장이라고 하죠, 매장. 보통. 예. 그 뭐 저희 제품을 또 가지고 가서 행사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저희가 직접 나가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홈플러스 하나로 아트 저희는 그렇게 위주로 행사를 하고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예. 그런 행사 매장 말고 이렇게 산들바람 매장을 어디 다른 지역이나 뭐 서울에 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미 저희는 이제 저희 메인 비즈니스는 네. 도매 거래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희 시즌이 되면은 저희 거래처 도매로 이제 저희 물건을 갖고 가신 사장님들이 쭉 오세요. 그 품평회 식으로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저희가 신제품을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은 네. 여기 오셔가지고 물건을 쭉 이제 오더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행사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도매하시는 사장님들이랑은 안 겹치게 하려고 지역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도 살고 네. 저희도 상생을 해야지만 저희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얘는 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 도매점을 뭐 전국에 낸다던가 이런 거는 도매점은 전국에 이미 있으시죠, 전부 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통해서 예, 이제 하고 저희가 직영점을 내게 되면 네. 어 저는 제 판단은 굳이 직영점은 내는 좀 의미가 없어서 네. 예, 직영점은 낼 생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네,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들바람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데서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내가 좀 많이 시도해봤다. 뭐 요런 거 있나요? 산들바람만의 특징? 사실은 저희는 인견업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처음 몇 년간은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는데 좀 많이 급했었고 네. 최근에 와서는 뭐 좀, 어, 아니죠. 한 4, 5년 전부터는 좀 차별화된, 저희만의, 이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패션 디자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게 하기 싫어도 본인들만의 그 컬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거래처들이나, 산들바람만의 이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좀 생겼죠, 지금은.
그래서 소재적인 측면도 최근에는 좀 다양한 소재를 좀 접목을 많이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 예를 들면 특별히 소재를 어떻게 개발도 하시나요? 네, 소재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네. 뭐, 인견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또 물성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폴리나 나일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섬유들을 조금씩 섞어서 뭐, 잘 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견이 포션이 너무 떨어지면은 냉감성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인견이 또 100% 인견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지금도 메인 제품들은 거의 100% 인견들이 많고요. 근데 또 100% 인견으로 구현할 수 없는 디자인이나 이런 컨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어, 그런 것들도 좀 최근에는 뭐 원사의 가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최종 제품에서의 가공이라든가 원단이 특히나 인견은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채랑 비슷해요. 그 야채가 예를 들어서 배추가 있어요. 근데 배추를 물에 5분 삶냐, 10분 삶냐, 15분 삶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양배추가 쌈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완전히 삶아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먹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하게 얘가 좀 변형이 돼요. 주무르기에 따라서 네. 100%확 바뀌지 않지만 많이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견의 타겟층이 약간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디자인을 할 때 이제 타겟층에 맞춰서 하시겠죠? 대표님께서 직접 디자인에도 관련을 하시는지, 운영에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큰 전반적인 기획을 제가 다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기획이라고 하시면 뭐냐면 뭐 어떤 종류의 아이템을 올해는 좀 적용해보자, 많이 쓰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제품 구성을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직원들 다 상의해서 하지만 뭐 어떤 제품을 몇 개, 어떤 제품 몇 개, 어떤 제품 몇 개 해서 총 몇 개를 하면은 어,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파이낸싱부터 해가지고 진짜 그런 뭐 큰 게 마스터 플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주로 제가 주로 보고 그다음 소재 개발을 제가 좀 주로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식이 저보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관여하고 그리고 생산 관리를 제가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여러 뭐 봉제 업체, 원단 생산 업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생산 관리는 제가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들바람에서는 매장 말고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인터넷 판매는 저희 주 네. 고객층이 아무래도 5, 60대다 보니까 인터넷 요즘은 많이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긴 하는데 홈쇼핑도 보시면 되게 그 한정된 아이템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터넷이라는 경우는 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을 살 때는 이제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얘는 면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면을 알고 있고 저도 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이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는 면이라는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옷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인견은 지금도 새로운 소재가 계속 나오고 있고 100% 인견, 뭐 인견의 니트, 인견의 뭐 자카드 뭐 이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아무리 사진을 설명을 해봤자 음, 그 질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60대 정도 되시면 아무래도 직접 만져보고 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많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제 기존에 도매 거래처들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도매 판매하고 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팔아서 뭐 얼마 더 팔겠냐. 어차피 기존의 거래처들이 더 많이 팔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인터넷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코로나 시기 때 네. 산들바람도 좀 힘든 시기를 겪었나요? 아니면 별로 영향을 안 받으셨나요? 인견은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100%안 받을 수 없는데 네, 경기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올해같이 비가 많이 막 안 그치고 한 달 내내 온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타격이 좀 심하고 코로나는 첫 해는 당연히 뭐 이게 좀 아무래도 많이 덜 나가게 되면은 외출복이 덜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좀 아무래도 옷은 판매 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날씨에 비하면 오히려 날씨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날씨가 더우면은 판매량이 훨씬 증가하고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더 오고. 오면 판매량이 확실히 증가하고 네. 비가 많이 오면은 좀 판매량이 좀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네. 그러면은 해외 수출은 어떤가요? 어, 지금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 5, 6년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네. 어, 한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직후에 저희가 시작한 직후에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을 거의 뭐가 실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오더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또 좀 거래처가 또 많이 확장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들바람 그 직원부터 해서 일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시즌, 비시즌이 다른데 네. 시즌에는 열댓 도 있고 이제 네, 사무 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이제 네, 도매가 뭐 행사 그런 단기 직원분 저희 매장 이제 분들이 한 열댓 명. 네. 여름에 찾는 이기 때문에 계절마다 일이나 준비 작업이라든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은 저희가 시즌이 4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 4월에 네. 그러면 그때부터 도매 거래 이제 아니냐고 문의해요. 4월부터 4, 5, 6 걸쳐서 하죠. 4월 하구나. 그분 이제 초도라고 하는 초 물량을 하셔요. 대부분 아, 도매 거래처분들이.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도매 거래처분들한테 이제 저희 물건 이제 판매하고 뭐 보내고 뭐 이런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6월은 도매와 소매가 같이 좀 많이 이제 바쁜 달이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거의 이제 소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견 판매로만 보면은 4월부터 8월에 보시면 돼요. 네. 판매가.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이제 바로 비시즌이 시작되는데, 네. 비시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패션 회사들은 뭐 다 1년 내내 아이템이 도니까, 예를 들어서 한 브랜드가 여름 아이템도 겨울 아이템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즌이 반대로 가는 거죠. 여름 아이템은 겨울에 생산하고 겨울 아이템은 여름에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를 다 이제 집중하다가 비시즌이 되면 다시 또 다 같이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 기획하고 생산하고 해가지고 9월부터 기획하고 생산하고 해가지고 네. 다음 해 3월까지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생산을. 3월까지 끝내고 4월부터 다시 또 판매 시작하고.
그럼 겨울에는 조금 한가하시겠, 여름에 한참 바쁘고, 겨울에는 조금 한가하신가요? 저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겨울이나 아, 여름이나.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한가할 수는 있고, 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뭐 기획 생산 하는 입장에서는 뭐 계속 바쁘고 약간 그거는 이제 직무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산들바람이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지금 이제 판매량이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 네. 제일 현재 시점에 제일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는 네, 일본 시장이에요. 네, 일본 시장이 음, 제가 보고 있는 일본 시장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고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모든 것들이 한국이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네. 근데 인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 더운 나라 가서 팔면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시원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홍콩에 출장 가보면은 홍콩에 저희 이제 그 지사가 저희 이제 회사에 지사가 있잖아요. 거기 하면은 한여름에 직원들이 패딩 입고 있어요. 중앙난방을 네,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더운 나라 사는 사람들은 추위에 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내내 냉방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견이. 그래서 인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팩터가 있어요. 그 고려해야 될 게.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아, 답은 일본밖에 없다. 인견을 팔 수 있는 해외는. 아, 그 다음에 또 이 디자인 쪽으로도 그렇고 체형도 맞춰야 되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나마 좀 체형이 비슷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즈로 그대로 못 가고요. 네, 제가 이제 일본용으로 개발하는 옷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도 일본용 제품을 만약에 우리 한국에 적용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안 맞대요, 디자인이. 어떤 면에서 맞지 그 않을까요? 일본 스타일이 있어요. 일본이 좋아하는 네, 그 실루엣이라든가 그런 그 단정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이게 좀 이게 쉽게 말하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게 비전공자들은 또 캐치를 못 네, 잘 하는데, 감이 안 와요. 예, 그쵸. 근데 네. 저도 그냥 저도 여자 옷이니까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옷인데 다들 아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아, 그래서 아예 일본 쪽은 일본 디자인으로 따로 뽑고 한국은 한국 디자인 따로 뽑고 근데 디자인으로 그 맞춰. 중에 소량은 겹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프린트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일본어 써야 돼요. 그럼 꽤 사업 규모가 좀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뭐 자금이라든가 꽤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제가 장기적으로 많이 키울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다 수량이 작더라도 네, 제가 그걸 최대한 맞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100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100장을 생산하기 위해서 네. 1000장거리 원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1000장거리 원단을 천장거리.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저희 바이어가 판매하는 거를 보고 또 어떤 다른 바이어가 또 이걸 보게 되기, 이 아이템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투자하는 거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일본에서 매출이 나오긴 한데 그걸 투자 금액 대비하면은 돈을 벌었냐? 그건 아니고 이제 계속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고무적인 건 뭐냐면 반응이 오고 있어요. 이제 좋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딱 이게 황당을 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뭐 일본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똑같은 컵을 제가 저희 거래처에 만 원에 납품했어요. 근데 만 원에 납품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들고 똑같은 거 내가 5천 원에 줄게 하잖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네. 내가 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싸더라도 그 비싼 걸 이유가 있는 게 네, 일본의 네, 비즈니스 구조가 좀 그래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비싼 돈을 내고 같은 제품을 사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본 시장으로 수출하는 거 굉장히 미래를 밝게 보고 계시네요. 네. 저는 산들바람의 미래는 일본 시장에 일본 있다고 봐요. 네. 시장이다. 그러면 일본에 지금, 그러니까 인견이 영어로 레이온으로 부르는 것 같죠? 네. 그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비스코스 하는데, 레이온. 예. 이미 그 시장이 일본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레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뭐 쌀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쌀 안에는 뭐 통일벼도 있고 뭐 고시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봄이랑 고시카리랑은 쌀 맛이 다른 것처럼 네, 다 그 레이온이란 소재 안에 이름이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레이온이 있거든요. 근데 풍기에서 생산하는 이 냉감성 있는 레이온은 네. 일본 시장에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일본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한 70대 되신 사장님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으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있다가.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사장님한테 보이잖아요. 네. 그분도 이거 처음 본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벌써 풍기 인견하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거든요. 파도 네. 타기처럼.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풍기 인견 이런 이름으로는 나갈 수 없고 뭔가 팔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이런 거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네. 디자인이든 아니면 네. 가격은 아까 그 사람들은 싸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중점적으로 그 매력 포인트라고 할까? 그런 게 있나요? 일본 수출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네, 풍기인견의 냉감성이죠. 냉감성. 예. 근데 냉감성인데 네. 왜냐면 린넨도 있고 폴리 그 인견이 강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섬유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던가 아니면 네. 네. 가공이 쉽다던가 네. 해서 저는 인견이 그런 저렴한 폴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린넨이라던가 요런 것과 경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냉감성은 네, 저희 이제 협회에서 그 외부 실험 기관에 맡겨서 테스트하고도 많지만 네. 냉감성은 린넨 면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아, 없고요. 따라갈 예, 수가 없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딱 입어보는 순간 벌써 네. 피부에 느낌이 탁 달라요. 아, 그리고 그런 합성 섬유 있잖아요. 뭐 네, 폴리나 기능성 폴리.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전공한 게 뭐냐면 제 주 종목이 뭐였냐면 기능성 섬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기능성 섬유 지금 좀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겠지만 거의 다 봤어요. 네, 근데 인견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냉감성을 낼 수 있는 섬유가 잘 없고 네. 더군다나 이제 인견은 패션 아이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 나이키나 아니면 노스페이스에서 냉감성 셔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셔츠의 질감이나 이제 생각이 약간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얘를 여성분들이 패션 아이템에 적용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견도 물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체가 안 되는 패션 섬유의 패션 소재에서 냉감성이 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보고 느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예전에 어디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그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소비자의 그런 뭐 반응 이런 네. 거를. 근데 인견은 한번 사보시면 재구매율이 거의 한 80% 정도. 와, 많이 80%네요. 높죠. 네, 많이 그러니까 근데 높네요. 그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한번 써보시면은 그 냉감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시고 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이 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사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하면은 입어보신 분들은 다 얘기해요. 아, 좋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랄까. 근데 이게 그냥 사람마다 뭐 편차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그 냉감성을 느껴요. 네. 예. 디자인 면에서 혹시 산들바람만의 특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그걸 말하기 조금 어려운데, 왜냐면 네. 어쨌든 그건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또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런 뭐 컬러감 같은 네.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디자인 하신 분들 취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모던한 쪽으로 그런 많이 쪽으로. 예, 많이 기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장에서 만져보니까 어떤 거는 미끌미끌하고 어떤 거는 여름 한복처럼 약간 형태가 네, 살짝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네, 있고 그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단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약간 그 직조의 방법을 달리하면 네, 인견도 그렇게 여러 가지 텍스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네. 뭐 모든 게 0부터 100까지 다 됩니다는 네.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0부터 10까지밖에 안 됐으면 지금은 0부터 한 5, 60까지 될 때까지 네.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5, 60이 한계일지 네. 90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안 가본 세계니까 모르는 거고. 근데 뭐 옛날 처음이 10이었으면 그래도 5, 60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직조라고 하죠. 직각으로 천을 짜다가 이제는 속옷 같은 거를 만들려면 이제 늘어나는 천이 필요해서 네, 그렇게 천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산들바람에서도 속옷 종류도 팔고 있죠. 네. 뭐 니트, 그 보통 이제 니트라고 하죠. 니트라고. 예. 그게 여성분들은 사실은 안에 속옷을 꼭 받쳐 입을 때가 많아서 네,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 듣기로 냉감성이 특징이다 그러면은 속옷 쪽으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속옷이 어떻게 보면은 인견의 가장 체험해보기 좋은 아이템이 네. 속옷하고 침구. 침구, 네. 예. 왜냐면 그 친구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름에 더울 때 이제 몸에 이렇게 약간 감듯이 감고 자잖아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느껴보면은 여름에 일반 다른 이제 면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류의 이불들은 네. 벗기 힘들 정도로 그 차이가 확연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애들이 그것만 덮으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집에 있는 애들 줘보면은 애들이 여름에 그냥 입으면 안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열이 많이 네. 나니까. 열도 열이지만 네. 그냥 좀 뭐랄까 느끼는 대로 선입견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터치감이라든가 뭔가 느낌이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죠. 네. 근데 그 왜 말 못하는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이불 이렇게 펼쳐놓고 여름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 인견 이불에 놀지 거기서 안 놀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이제 저희 마을에서도 잠옷으로 인견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아, 네. 잠옷도 특별히 좋죠. 파자마 네. 아이들이 여름밤에 이제 집에 놀러 다닐 때 네. 보면은 그 뭐야 그러면은 인견 네. 파자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옷이나 그렇게 잠옷, 이불 네. 그런 거는 냉감성 하면 진짜 인견을 다른 것들이 따라오기가 힘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희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인견이라는 게 상품화 안 됐을 때 그냥 이 동네 사람들만 인견이 시원한 거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어디 뭐 나염을 찍고 염색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지를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제 목줄을 봉제를 이렇게 드르륵 해요. 아, 생지를 사다가요? 저희 공장 짜니까 아, 공장이 짜는 거를 잘라다가 이렇게 드르륵 잘라가 이렇게 만들어요. 네. 봉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빨아서 입잖아요. 네. 이 동네 그 뭐 어디 애들은 여름에 전부 다 그 하얀색 생지로 네. 만든 나시하고 그 어, 파자마 그거 맨날 입고 다녔어요. 대표님도 아, 입으셨나요? 그럼요. 다 입었죠. 그거는 이 동네 애들 다 입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풍기인견 발전 협의회 얘기를 하고 네. 싶은데요. 지금 회장직을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되게 젊으세요. 젊으신데 네, 하고 있는 일도 많으시고 네, 회장직까지 맡게 되셨는데 어 이거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네, 투표 선출직. 그럼 회장직 하기 전에도 계속 협의회에서 일을 하셨죠? 네, 저는 어 처음에 여기 내려왔을 때부터 협의회에서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친한 형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협회 일 하다 보니까 그 협회 그 저는 이게 인견도 10년 했지만 협회도 10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뭐 협회 돌아가는 거 다 해봤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풍기인견이 사실 지역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풍기인견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이제 협의회에서 요거를 좀 지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협의회에 어 사단법인 풍긴계 발전협의회거든요. 네, 네, 이 사단법인에 보면은 이제 그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풍긴견의 명품화 네, 이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풍기인견의 상품 가치를 지키는 것. 상품 가치라는 게 이제 상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네, 하는 것. 그다음에 상품 자체가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단체들이란 게 크게 보면은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약간 뭔가 이 단체가 필요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이제 일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는 일을 되게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풍기에서 생산을 안 하시는 분이 인견을 타지에서 짜서 풍기인견을 받고 팔잖아요. 달고 팔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풍기인견이라는 그냥 그 글자 자체에 대한 상표권이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저희 협의회가. 그러면은 저희는 이 상표권자로서 풍기인견이라는 상표를 다른 사람들이 풍기인견을 안 쓰면서 풍기인견이라고 쓰게 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소송도 엄청 많이 했어요. 1년에 소송 뭐 2건씩, 3건씩 하고 아, 그리고 저도 뭐 물론 이제 변호사님이 주로 가시지만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법정 나가고 이런 것도 뭐 해보고 좀 법적인 법적인 그런 거를 송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무슨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얘를 좀 되게 풍경이나 상표를 가볍게 보고 얘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잡아 줘야지만 소비자에 대한 저희가 책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도 풍기에서 실제 생산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풍긴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놔두면은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깨진 유리창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뭐 더 큰 폐기물 뭐 이런 게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동네 범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긴견이라는 상표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지켜가야 될 자산이자 뭐 그런 건데 이거를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게 용인을 해주면 그러니까 네, 풍긴견 아닌 걸 풍긴견이라고 쓰게 해주는 순간 제2, 제3, 제4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풍긴견이라는 상표는 그냥 누구나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이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소송이 없어요. 네, 이미 시장이 다 정리가 됐고, 네, 저희가 워낙에 이제 그런 정화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예로 예전에 뭐 홈쇼핑 업체에서 예를 들어 자 어떤 분이 제품을 생산해서 홈쇼핑에서 풍긴견으로 방송하고 싶어요. 방송 문구를 풍긴견이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가 풍긴견 발전 협의회에서 뭐 이렇게 택 받았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홈쇼핑 업체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네. 이 업체가 이렇게 말하는데 맞냐? 그럼 저희가 맞다고 하면은 그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됐으면 사실상 이제 인견을 사용하시는 이 업계 전체에서 풍긴견은 함부로 못 써. 아, 잘못 쓰다가 재수 없으면은 소송 당하고 뭐 돈 물어줘야 되고 그런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인식이 지금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풍긴견이 아닌 거는 그냥 인견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풍기인견 말고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 특성화로 인견이 생산되는 지역은 없나요? 그냥, 있어요. 강화도에 강화인견이라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유구라고 있어요. 진주에 진주요. 있는 유구인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풍긴견이 롤모델이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풍긴견이라는 게 이제 유명해진 게 사실은 뭐 1930 몇 년, 34년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헤리티지가 쌓여서 이만큼 쌓아 올려진 거기 때문에 네, 원래 그런 것들은 또 단시간에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풍경의 유상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협의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네. 품질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뭐 감시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어떻게 분질 관리를 하느냐. 그렇죠. 예. 일례로 저희 협의회 내에는 뭐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봉제를 할 수 없다. 예. 아, 해외 봉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특산물로서의 특산물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 붙어 있으면 기분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대를 깨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해외 봉제를 뭐 요즘 워낙에 해외 봉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인견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해외 봉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홈쇼핑처럼 한 가지 스타일을 막 생산하는 경우 네, 있죠. 그런 데는 쉽게 말하면 라인 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요거만 받고, 너는 뭐 카라만 받고, 너는 소매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업해가지고 쫙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인견은 해외에서 생산하기가, 물론 이제 누군가는 뭐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필연적으로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아니면은 풍기인견 태그를 뭐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인견 포션이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왜냐면 어, 이제 인견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인견이 10%도 있어. 약간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비자 기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협회에서 태그를 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풍기인견이랑 풍기인견 인증 택이 나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풍기인견 택 이렇게 뭐 자기네 찍어 다는 것 같지만 협회 내에서 저희 회원사들이 그 택을 받기 위해서 그 서류를 냈다가 리젝 당해서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 심사를 하나요? 그럼요. 아, 모든 기록 다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협회에다가 내가 풍긴견 택을 달고 싶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제품이 납품건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네, 내가 원단을 이 회사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회사, 이 원단을 팔은 회사가 풍기경 택이나 라벨을 받아줘야 하잖아. 이 A라는 납품처한테, 네, 그 바이어한테. 그러면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봉제 계획서, 원단 판매했는 그 송장,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얘네가 뭐 몇 장 생산하는지 요청 같은 거 다 계산해가지고 네. 그 수량이 맞게 나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택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나가거든요. 택이.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택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하니까 네, 풍긴견이라는 상표 가치가 그나마 덜 흐트러지고 네.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지금 풍기에서 인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도 있고 아닌 사업자도 있는데, 그러면 이 풍기 인견이라는 태그를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아니요, 협의회 회원만 회원들만. 왜냐면 네, 그 상표권의 권자가 네. 풍기기 발전 협의회예요. 그렇군. 개인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협의회가 네, 그 권리를 가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회원들만 네, 그걸 받을 수 있다. 네. 굉장히 힘이 큰 단체네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 네. 상표권이 힘이 크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걸 거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얘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노력을 하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그런 법률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협의회가 유지되려면은 이제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회원사들의 네, 회비랑 그다음에 그 택 판매할 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네. 그 마진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뭐 어차피 비영리 그렇죠. 비용이죠. 단체다니까 네. 뭐 그렇게 뭐 예, 협의회에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진 않고 네. 항상 빡빡하게 운영하죠. 네. 아, 그런가요? 회장님이시면 약간 개인적으로 또 다른 회원들과 다르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네. 뭐, 어,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제가 해줘야 되는 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있어서 네. 이사회의 의견을 공유해서 이사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가벼운 사안은 제가 그냥 결정한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사회에 계신 이사님들도 전부 다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작은 것까지 계속 물어보면 이분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협의회 또 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네.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물론 사무 업무는 다 봐주시지만 실장님도 누군가에게 이제 그런 거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피드백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기적으로 이사회 회의가 있나요? 네, 한 달에 아니면은 한 번씩 한 달에 회의를 한 했어요. 번씩? 네. 제 실장님을 만나서 지금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실장님 한 네, 분이시죠? 맞습니다. 업무가 좀 과다운 분 아닌가요? 그 전에 몇 분 더 계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혼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은 이사님들도 있고 실장님이 좀 일을 잘 네. 하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되게 좀 빨리빨리 잘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뭐 의사결정만 하면 될 수 있게끔 딱딱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죠. 좀 되게 유능하신 네. 네, 네. 지금 사무실이 풍기인견 홍보 전시관하고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네, 홍보 전시관도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영주시에서 위탁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 예, 리모델링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네, 리모델링, 저희도 이게 리모델링이 거의 한 2, 3년 만에 하는 리모델링이라, 네. 현재 안에 그 전시물들은 되게 옛날 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봤어요. 예, 오시면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다행히 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네, 운영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네. 포토스팟 네, 하고 네, 그 SNS용 포토스팟과 네. 체험형 체험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와 이제 생각한 구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결국은 이 풍긴견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풍긴견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거예요. 저희가 무슨 뭐 계속 블로그를 해서 뭐 올린다 한들 맨날 뻔한 내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왔다 가신 관람객께서 자발적으로 뭔가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누군가 와서 재밌게 놀고 특히나 이제 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든가 와서 재밌게 해서 그분들도 블로그에다가 여행 코스를 넣으면서 여기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했을 때 네. 서로 이제 건강한 형태의 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 구상을 해서 그러면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을 좀 넣어야겠다. 어떤 체험이죠? 뭐냐면 그 요즘 라이브 스케치 있잖아요. 네. 아시죠? 라이브 라이브 스케치. 스케치가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큰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동물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 태블릿에 그리든 아니면 종이에 그리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종이에 그리면 이제 스캔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린 걔가 이제 큰 거기 화면에 나오는 화면에.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사람이 모델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옷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인견 옷을. 그 색칠하듯이. 네. 그래서 색칠을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됐으면 업로드를 하면은, 뭐 자기가 그린 이제 사람이 자기가 그린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게. 그런 거 하면 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인견이 그 사실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중요한 거라 뭐, 그런 걸 혹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그거를 좀 구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기획 단계에서. 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 위생상 문제가 다른 사람이 몸에 닿았던 다들. 거를 다른 사람이 또 닿으면은 그게 약간 좀 되게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이쪽 주변에 매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험을 해보시려면 매장에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입어보고 할 입어볼 수 수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인견이 비싸요. 네. 가격대가 네. 높고 네. 이불도 제가 알기로 옷보다 이불이 더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입문하기에 문턱이 낮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든지 가격 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싼 원단들도 많이 있어서 네. 근데 인견이 가격 경쟁을 원하는 것 같지는 네. 않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그런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면은 문턱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싼 거는 싼 이유가 있고, 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죠. 근데 다시 이제 가치가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만큼인 게 문제인 거지. 네. 근데, 뭐, 인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 그랬을 때, 항상 어디든지 엔트리는 있어요. 있죠. 근데 인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저희 남자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2만 5천 그래요? 원? 예.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단 가격이 자 인견 원사 가격이 네. 면이나 폴리보다 4배 정도 비싸거든요. 4배 정도. 아, 4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건 당연한 건데 네. 대신 봉제가 간단한 것들 있죠. 봉제비라는 게 봉제비라는 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장 만드는데 10분이 걸렸어. 그러면 근데 이게 1,000원이에요. 봉제비가. 근데 내가 이걸 한 장 만드는데 100분이 걸렸어요. 그럼 얘는 봉제비 10,000원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심플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실내복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류의 제품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써봤어요. 근데 괜찮아. 그러면 그럼 이것도 써볼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보통 되죠.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런 아이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매장에 가나 다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알아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다음에 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수고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